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제 저희가 어저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 한 사람, 이승만이라는 이 한 사람이 세워지고 건국 과정, 건국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제 쭉 봤어요. 어제까지 배운 거는 저희가 건국 과정을 본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일제에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 외교 독립 노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말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졌던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막아낸 이승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공산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글을 하나 써요. 무슨 글을 쓰냐면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글을 이제 잡지에, 어저께 우리가 잠깐 봤던 태평양 잡지라는 데 이제 게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과히 나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 공산주의가 도대체 정확히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는데다가, 그렇게 유능하고 훌륭하다는 석학들이 많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도 공산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탓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좌우 합작이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공산주의 뭐 괜찮은가 보지,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는,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바보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잖아요.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기도 엄청 도와주고 정말 귀한 걸 정말 많이 해준 건데,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사실은 그 시대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국조차도 정확히 공산주의를 모르고 있을 때,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사실. 저는 어저께도 이야기 나눴던 일본 내막기란, 그러니까 일본 그 가면의 실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 있잖아요. 이게 한글로 번역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가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이야 우리가 온 자료들이 막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이 정보들을 다 어떻게 모았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할 만큼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 책을 마치 예언서를 쓴 것 같은, 예언서를 쓴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단파 방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는데 그 뒤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를 보는 시각조차도 정말로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우리는 바로 독립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우리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생일을 한번 저희가 봐야 돼요. 대한민국의 생일을 우리가 언제 건국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애들한테 설명할 때 이거부터 안 물어봐요. 대한민국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막 다 별의별 대답을 다 하죠. 이 대한민국의 생일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건국일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 나라 중에 건국일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는 참 우리나라가 유일할 거라는 생각을 가끔씩 제가 하곤 해요. 이 건국일이 언제일까 물어보면 사실 저도요, 건국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건국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해방이라는 개념만 있었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저도 살았는데, 나중에 정말로 창피했어요. 이걸 내가 몰랐다니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구나.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해방이 된 지 3년 만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해방이 1945년에 됐는데 왜 3년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건국을 해야만 했을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해방 후 3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해방한 한반도는요, 정말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나라가 뒤죽박죽이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쪽은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 그때 소련이 이미 됐죠? 이 소련이, 밑은 미군이 나누어서 잠깐 동안 분할 통치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남아있는 일본 군들을 이제 몰아내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 전부터 여태까지는 사실 소련은요,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일본이 망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이 한반도를 점령해야겠다는 욕심을 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해방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들어가서 위쪽은 해결해 줄게, 뭐 전체를 해결해 줄게. 처음에 그랬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럼 위쪽만 해결해 줄게. 이제 그렇게 하고 밀고 들어온 게 소련이에요. 사실은 소련은 꿍꿍이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한반도를 집어삼키려는 꿍꿍이를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좌우 합작과 공산주의 논리가 이 한반도 땅을 완벽하게 뒤집은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사람들조차도 뭐 아무나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어때라는 아니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좌우 합작이라 좌우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좌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고 우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뭐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이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좌우는 어느 나라에나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 이 시기는요, 우리나라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다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이 공산주의의 열풍들이 상당히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 눈에 보여요. 그 공산주의 플러스 뭐냐면 그 공산주의는 인본주의를 항상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성애와 잡다한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없애버리려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와 우리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그런 좌세력과 그것들을 지키려는 아주 연약한 우세력의 대립이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는 이 좌우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좌세력이라고 보면 우세력은 민주주의만 아니라 여기에 민족주의도 들어가고 여러 세력이 이제 다 자유민주주의를 찬성하고 그 외 민족주의 세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좌세력은 하나로 확 지금 규합이 된 상황, 소련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규합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열풍이 막 그 전부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공산주의인 거예요, 유행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와 다름없이 우리나라 인구의 78%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다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장투쟁 노선을 걸었던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대부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연약한, 그러니까 좀 아픈 현실인지 참 그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미국은 어땠냐? 공산주의 실체가 뭔지 제대로 몰라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공산주의랑 좀 친하게 지내면 어때?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독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독일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해서 소련한테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손잡고 공산주의랑 손잡고 나치를 없애려고요.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치 독일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까지 정말 요 몇 년 동안에요. 약 5년도 안 되는 요 기간 동안에 소련에 군수 지원을 해주는데 얼마나 지원을 해주냐면 항공기를 14,000대 넘게 거의 15,000대 가깝게 지원해 주죠. 전차도 13,000대 지원해 주죠. 뭐 트럭, 지프, 뭐 철강, 뭐 상선, 그러니까 배 같은 거, 그 다음에 곡물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자를 소련 입에다 다 털어넣어 주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그냥 생선을 넓적넓적 갖다 주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 정책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가만히 보면 미국은 이 좌우 합작 정책 때문에 한번 꼬꾸라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정신 차리고 뭐 이제 그러는 상황들을 여러 번 겪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스탈린, 이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북한을 공산화해야겠다는 생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한 달 지나서 뭐 하는지 보세요. 김일성을 불러가지고 북한을 공산화하라고 딱 명령을 내려요. 사실은 스탈린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박헌영이라는 사람과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 김일성은 원래 이름이 김일성이 아니에요. 김성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의 역사는 대부분이 다 날조된 역사예요. 뭐 사람들이 보천보 전투에 나가 싸웠니 어쨌니 그런데 그 보천보 전투에 싸운 김일성은 이 김일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김일성은 독립투사예요. 김일성은 독립투사고 이승만 대통령 얘기는 몇 줄 나오지도 않지만 그나마 부정부패 독재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남북을 분단한 주범인데 남북분단 주범이라는 오명을 누가 쓰고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그래서 북한은요 아주 체계적으로 공산화 계획을 해요. 여기에 보면 1946년 2월에 뭘 하냐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정부 조직 같은 걸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위원회라는 말이 뭐냐면 소련이 소비에트 연합위에서 소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국가의 한마디로 말하면 위원회 국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가서 이제 위원회 얘기를 이제 막 하면서 얘기했더니 거기에 탈북민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분이 가끔씩 아침에 뭐 일하러 가려고 나와서 이렇게 플랜카드들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어딘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너무 북한에서 쓰는 말투들과 북한에서 하는 그런 단어들이 즐비하게 플랜카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조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 자유를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북한은요 이미 공산화 수순을 철저하게 밟고 있었는데 남한은 어땠냐면 아직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소련이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혼란스러운 전국을 계속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한 땅에 살고 있었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나머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온통 섞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마음은 모아지지도 않고 갑자기 그 시기에 정당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우후죽순처럼 정당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로 안 모아지죠. 나라가 어디로 갈지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갈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지금이나 예전이나 우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가끔씩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 태극기 집회 같은 거에 자주 참석을 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나가보면 이쪽에서도 한 무리, 저쪽에서도 한 무리, 저쪽에서도 한 무리, 다 각자 뭔가를 하고 있어요. 좌파들은 하나로 확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짓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 합작은 계속해서 공산주의의 물결도 남한을 완전히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방 후에 78%나 되는 인구가 대부분은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스탈린은 소련 진짜 욕심이 여기까지 꿈틀꿈틀 대면서 이 한반도를 완전히 집어삼킬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이게 소련 어디 이게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여기 글씨가 써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붉은 부분이 소련이 다 점령한 영토들이에요. 이것들을 69년 이상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때마침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가 이제 시청 앞인데 이 시청 앞에서 연합군 환영회를 여는데 이때 누구를 또 환영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군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난 집회 같은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에 가가지고 다 여러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이때 다 요 시기에 다 들어와요. 이 비슷한 시기에 다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들어와야 되는데 메가더 장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입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연합군들의 완전한 환영을 받고 이제 들어오는데 반면에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초라하게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게 10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완전한 반공주의자예요. 그리고 반소, 그러니까 소련을 완전히 반대하는 반공, 반소주의자였어요. 반면에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규식, 박헌영 같은, 여운형 같은 사람들은 다 좌우 압작과 좌익 세력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완전한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좌우 합작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도였지만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공산주의로 자신의 사상을 무장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요, 다 누구를 찾아왔는 줄 아세요? 이 좌우 합작을 지향해 다 이승만 박사를 찾아왔어요. 이승만 박사도 여기 동조할 줄 알고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승만 박사를 욕하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때 모스크바에서 삼국 그러니까 외상회의라는 게 열려요. 이제 세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소련, 영국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신탁 통치라는 걸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신탁 통치 결정이 여기 임시정부 만들고 신탁 통치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렸을 때 이제 이런 결정들을 막 내리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서로 회의를 계속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소련을 하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걸 보고 바로 미소 공동회담이라고 하는데 이 회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 반반씩 나눠 소련은 이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신탁 통치할 때 우리 우익들 제외하고 이제 소련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주축이 돼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공산주의로 나라를 집어삼킬 아주 강력한 요구를 내비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미국은 아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들을 논의하고 의논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의라는 건 절대로 성사될 수 없는 회의였어, 사실은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꿈꾸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저 소련에서 지령을 또 받게 돼요. 좌우합작하자 그래. 좌우합작.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좌우합작하자 그래. 이제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우합작 임시정부 찬성할 거야. 그러니까 신탁통치 찬성할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는 좌우합작 안 해. 임시정부 같은 거 안 만들어. 절대로 그렇게 못해. 우리가 어떻게 찾은 나라인데 우리가 다시 왜 또 누구의 통치를 받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발언을 하냐면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 안 된다. 우리 공산주의랑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해요. 이 발언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통일 못된 거야. 하나 되지 못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고마운 소리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좌우합작 공산주의와 정말 철저하게 외로운 싸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어요. 미국에서도 욕을 먹고 미국에서도 뭐 제거를 하려고 했으면 말 다 한 거죠.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었는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미소 공동회담이 다시 열리는데 완전히 결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혀지질 않으니까 이게 한쪽은 공산주의로 가겠다 그러고 한쪽은 공산주의만 하는 건 아니지 이제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엔으로 가요.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는데 유엔에서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미국의 의견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 43표, 기권 9표, 반대 6표로 이게 미국의 의견. 그래서 선거를 하자. 우리가 여기서 선거를 해가지고 남북한이 선거 하나가 돼가지고 선거를 해서 나라의 정부를 세우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유엔의 결의가 남북한 단일 선거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가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북한이 좋아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남북 동시 단일 선거는 절대로 반대한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 이제 그러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친탁 통치 반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보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선거를 하자 말자 할 때 회유를 당하는 거예요. 이분께서, 이 김구 선생께서. 남한만이라도 우리는 선거하자. 아니다. 우리는 북한이랑 같이 해야지 분단될 수는 없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이 좋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나라가 갈라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강도와 한 집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한다면 아프지만 떼어놓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우리는 유엔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선거를 준비할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앞으로 북한 공산주의 몰아내고 우리가 통일을 하면 된다. 계속 그 이야기가 정읍 발언에서 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반면에 이 김구 선생께서는 북으로 가네요. 나중에 유어만이라는 사람이 이 김구 선생과 대화를 나눠요. 그 회고록이 나왔는데요. 이 김구 선생님은 여기 북한에 갔다 오고 나서 우리는 망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북한은 벌써 전쟁할 준비가 다 끝났구나. 완전히 공산주의 나라가 됐구나.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그렇게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김구 선생께서 상당히 비겁했던 거예요. 그때라도 돌아와서 저기 북한은 지금 난리가 났다. 곧 이 남한 땅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합해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었어야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모든 보고 온 것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진짜 영웅인지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김구 선생님은 별다르게 한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근데 서울에 가면요, 저 효창공원이 있어요. 정말 예쁘거든요, 공원이요. 효창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공원 뒤편에, 그 옆에 어마어마한 김구 기념관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를 가서 이렇게 일부러 가봐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이승만 기념관 하나를 저쪽 어디다, 그것도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승만 기념관을 저쪽 화진포에 강원도 총구석에 처박아 놓고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전시관을 만들어 놓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로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나라 돈으로. 그리고 그 일대를 마치 이런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의 성시화를 하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시가. 한번 잘못된 역사가 왜곡되면요, 바로잡기라는 건 정말로 힘들어요. 이게 공산주의와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서 38선을 넘어가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과 만나죠. 430 선언이라는 걸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선언문에 보면 지금 우리 무슨 그 노조들이 무슨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거랑 똑같은 문구가 저기에도 나와요. 여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외국 군대 즉시 철거, 외국 군대 철거, 군대 철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는 결코 승인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미군 철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미군이 나가면 우리를 얼마나 삼키기가 쉽겠어요. 북한은요, 아주 체계적이었어요.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거 만들었죠. 이거는 거의 정부 조직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년 2월 8일에는 인민군을 만들었어요. 인민군을 창설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나라의 체계를 갖춰놨다는 거예요. 언제? 48년 8월이 되기 이전이에요. 다 잘 보시면. 그리고 48년 2월 10일이 됐을 때 헌법 초안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미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50 총선거를 해서 분단이 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하고는 우리 하나 될 수 없다, 공산주의 하나 될 수 없다 해서 나라가 갈라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갈라졌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이걸 아무리 말해도 요즘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이게 다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말을 어떤 답답해가지고. 제가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너무 속이 아파서 더 이상은 대화를 못 나눴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념 타령을 하고 앉았냐고. 지금도 분명히 공산주의의 이념은 존재합니다. 그걸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국하고 나니까 8월 25일에 그냥 대충 선거한, 이 선거는 진짜 선거가 아니에요. 보여주기 선거예요. 그냥 공개 투표예요. 공개 투표. 그렇게 하고 나서 9월 9일에 우리보다 며칠 늦게 자기네가 나라다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집단이에요. 그냥 유엔의 승인도 받지 못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계속해서 얘기하죠. 공존이란 있을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전염병과 똑같다고 말을 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같이 나눌 수 있고, 공산주의는 바이러스라고 말을 하죠. 퇴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반은 공산주의, 반은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기도 하는데 세상을 좋아하기도 하는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갈 길 노선을 바로 잡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전례 없이 싸워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를 반대했을까?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의 기본 정신은 이거예요. 사유재산 철폐, 모든 재산 공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유재산을 철폐한다는 건 나의 개인적인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한 군데 모아서 사는, 어찌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나는 지금 너무 없으니까 부잡게 내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어디서 부잡고 뺏어다가 니네들이랑 똑같이 나누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한 만큼 얻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하다못해 만나가 내릴 때도 그랬어요. 열심히 모아서 가지고 오면 자기께 되지만 아니면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면 거둘 수 없는 게 만나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뭐 과하게 거둘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수고한 만큼 그 소산의 것들,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공거를 먹을 거라는 말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재산을 공유한대요. 이걸 왜 이 말을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을 자꾸 쓰는 버릇이 생겼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나눴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내 소유를 다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사람들한테 나눠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란 말이에요. 다 한꺼번에 걷어! 그랬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말을,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얼마나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소외된 계층을 해방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계급투쟁이라는 걸 할 거다. 이 계급투쟁을 해가지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거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 마르크스에 관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 필독서로 추천된 마르크스 관련 서적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 좀 읽어 그러면서 아무 책이나 아이들이 선택할 권리를 주면 안 되고요. 부모님들이 좋은 책을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도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 시리즈 아시죠? Y 시리즈와 같이 나온 후 시리즈라는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이 후 시리즈는 위인전 같은 거예요. 제가 후 시리즈를 보다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그 전집을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다 살펴봤더니요. 하다못해 손석희도 후 시리즈의 위인으로 나와 있어요. 시진핑이 나와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웬만하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여러분 이런 책 보면 안 돼요. 뭐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회 도서관 있잖아요. 교회 도서관들 많이 해놓잖아요. 어떤 애가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도 저 책 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회 전도사가 제 친구라 그 책을 당장 가서 불사르시든지 찢어버리시든지. 그래서 그게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그 전도사님이 정말 최소한 용기를 낸 게 그 책을 몰래 어디다가 숨겨놨다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내가 버리지는 못하고 숨겼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거기에요 베레벨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아이들 추천도서예요. 북한을 찬양하는 책이 추천도서예요. 마르크스, 요즘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관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넘쳐나요. 그리고 디자인은 또 얼마나 예쁘게 해놓은지 아이들이 손이 가게 만화로도 만들어. 어떤 젊은 두 청년이요
원숭이도 알 수 있는 자본론, 원숭이도 알 수 있는 엥겔스, 뭐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막 냈어요. 공산주의 관련 책이에요.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어요. 좋은 책 나왔으니까 보라고. 이거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데서 한 말이 있어요. 프로레타리아는 이제 하층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자 계층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프로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자신들을 묶고 있는 족쇄 외에는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얻어야 할 세계가 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을 막, 특히 굶주리고 가난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위로해 주는 것처럼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국의 프로레타들이여 단결하라. 뭐 그게 공산당 선언이에요. 한마디. 듣기에는 정말로 그럴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 힘이 들고 고된 삶들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사실은 빠지게 된 것 뿐이에요. 이게 그때 한참 돌던 포스터예요. 여기에 보면 이 프로레타리아들이 여기 위 있는 부르조아들을 떠받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계속해서 고통당한다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들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그 유럽 전체에 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프로레타리아, 부르조아라고 부르죠. 그 위에 거의 꼭대기 왕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성직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의 제일 먼저 처단의 대상은 왕족과 성직자예요. 물론 성직자들이 진짜 깨끗하진 않았어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잖아요. 특히 그리스 종교 뭐 그런 데는요, 로마 카톨릭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너무너무 부패해 있었어요. 근데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서가 그랬다는, 정서가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계급투쟁을 하는 거예요. 계급투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플로레타리아가 지배계층인 부르주아를 힘으로, 무력으로 물리치자예요. 그런데 이 계급투쟁의 사관을 계속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드디어 그것이, 그 투쟁의 혁명이 현실로 드러나는 게 바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볼셰비키 혁명인 거예요. 11월에 일어났는데 왜 10월이냐? 러시아 달력으로는 그 해가 10월인 거예요. 그래서 10월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공산혁명이 바로 이 혁명이었어요. 슬로건은 이거예요. 공산혁명으로 유토피아라는 건 천국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혁명으로 천국이 건설될 수 있나요? 절대로 건설될 수 없지.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여기에 보면 그 태평양 잡지, 태평양 주보라는 거 지난번에 어저께 얘기해드렸는데 여기에 1923년에 이 글을 실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다는데 소문이 뭐 지금처럼 어제 일어나면 우리 조금 몇 시간 뒤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바다를 소식이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1923년에 공산당 당부당, 이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당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억압하는 거니까 이 국민을 그렇게 억압하면서 지배하려는 나쁜 사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승만 대통령처럼 키우세요. 이렇게 통찰력 있고 아름답게 키우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공산주의 열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아직 벌겋게 소련 공산주의로 물들어가죠. 그로부터 69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공산주의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소련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가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1922년부터 소련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저들은 공산주의 나라로 69년을 유지하면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공산화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화된 동유럽 나라들,
지금은 이런 나라들 막 우리 여행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체코 같은 데 여행 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공산주의의 기억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나라들도 공산주의에서 다시 풀려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았었는지 이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 공산주의는요, 철저한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특별히 교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는가? 가끔씩 우리가 그렇잖아요. WCC에서 선언문을 내면서 공산주의와 마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WCC에서 선언문들을 많이 내요. 그리고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 부산에서 그 백스코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WCC가 끝나고 나서 선언문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북한 김정은을 지금 내게 제재하고 있는 그 경제 조치를 풀어달라고.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선언문에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다른 종교계 지도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그것과 하나 될 수가 없느냐를 지금부터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정은과 손잡지 못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 노선으로 걸어가려는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환영할 수가 없어. 정부의 정책들 중에 토지를 국유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공공연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그것들을 알려면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이게 무슨 이런. 자, 철저한 무신론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 말씀이 보이실까요, 이게요? 네,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시편 41편에도 53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 성경으로 적어놨어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공산주의자들에게 적용해 보잖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와, 공산주의자는 썩었구나. 공산주의자는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제 알게 되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대요.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대요. 종교는 아픈 것 같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악한 자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숭배해요. 하나님, 신도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도 못하는데 사람은 또 숭배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참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저쪽 서울에 가면요, 청기와 집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먼저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크리스찬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들어는 보셨죠? 내용은 모르셔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만 아시면 돼요. 뭐 제1문항,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살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이 소열이 문답 공부를 좀 시키세요. 되게 재밌어요, 애들이요. 대신 이제 사역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조금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쉽게 말해야 되니까 저희도 아이들한테 그 소열이 문답 전체를 가르치고 저희 교회는 교리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왜냐면 교리가 안 잡히면 아이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건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정말 잘 요약해 준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수고를 덜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본 구원은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뭐 그것을 맹신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이 교리 공부하는 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이해한 내용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인본주의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이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래요. 계속 사람이 먼저래요.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 우리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에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떠날까봐 애들 혼내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혼났는데 교회 안 나올 애들 같으면 그냥 내비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신앙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차라리 기도하세요. 그게 나아요. 그 걔네들한테 쩔쩔매면서 그래 내가 그러면 네 편의를 봐줘가지고 너는 이 시간에 다른 거 하게 해줄게. 그럼 되겠어요? 나는 핸드폰 해야 되니까 나 예배 안 드릴래요. 그럼 뒤에 앉아서 핸드폰 해라.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자 보세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 마르크스 얼굴을 이렇게 사람 몇 배는 되게 만들어갖고 저기다 붙여놔요.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니면 뭐겠어요? 자, 레닌, 스탈린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요. 그렇죠? 뿐만이에요. 덩샤오핑이죠. 등소평이라고 우리가 부르네. 이거 봐요. 마치 민족의 태양, 모든 중국 소수민족의 태양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위대한 수령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선군의 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숙임동, 친직임동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만세, 친애하는 그거 위숙임동, 친직임동. 그게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위숙임동, 친직임동을 외치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다 대부분의 분들이. 한숨 나오는 얘기잖아요, 진짜. 중국 봐요. 이제 시진핑은 거의 왕이 됐어요. 신이 됐어요, 중국에서. 여기 보면 공산주의자는 창시자가 있어요. 그를 높여요. 그리고요, 공산주의 이론자들은요, 여기 규범의 책, 마치 이론적인 자기네 그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같은 그런 책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공산당 당원들이죠. 그 다음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를.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죄가 뭐냐면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구원은 뭐냐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는 건 우리처럼 믿음이래요. 공산주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아주 간단해요. 영원이 없고 물질만 영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물질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이 없다고 말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윤리 도덕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유물론은 윤리 도덕이 필요 없어요. 영원이 없으니까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도 이게 아이들 그림책에 나오는 이제 천국에 관련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것도 믿지 않죠? 지옥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 도덕 개념이 없어요. 윤리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깨끗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청렴결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에 관련된 영화, 단편 영화 같은 것만 봐도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 잘 알고 있죠. 중국에서는요, 상식처럼 통하는 말이 코랍시라는 말이에요. 아, 그 사람들은 코랍시라고 안 하죠. 이건 인도네시아 말이네요. 똑같은 말인데요.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꽌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부르는 게. 그게 뭐냐면 웃돈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뇌물 주는 거예요. 뇌물 주는 거.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성관계가 상당히 부도덕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좌파 있는 사람들 중에 성적인 부도덕함이 얼마나 많은지 전향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만 들어도 지저분해서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폭로됐던 사건이 안희정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세상, 내가 물질인데 그냥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살아야 되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이 볼 것도 없이 김일성, 김정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사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 윤리 도덕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요즘에 또 보면 정의연 사건 뭐 이제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 나온 거. 그 사람은 지금도 국회의원 배지를 아직까지 달고 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거짓말 하죠. 또 얼마 전도 아니죠. 벌써 6개월이 넘었네요. 조국이라는 그 사람도 잘 보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고 다 사회 탓만 하잖아요. 그렇게 다 조금 있으면 드러날 거짓말들을 계속 밥 먹듯이 하는 게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특징들을 보면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진화론을 채택하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다윈을 되게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은 고등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주장하죠. 우주에 큰 빅뱅이 생겨가지고, 큰 폭발이 생겨가지고 그 먼지들이 미생물이 된대요. 참 그것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먼지가 미생물이 되고, 그 미생물이 자라서 조그만 뭐 박테리아 같은 세균이 되고 뭐 그런 물질들이 조금 더 자라서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거기서 포유류로 또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뭐 그러면서 뭐 유인원에서 원숭이까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제 애들한테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화론을 믿는 자들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가 쉽지요. 창조가 쉬워요.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증거가 없잖아요. 솔직히 진화의 증거가. 그러면 지금도 어디에는 원숭이와 사람 중간 단계의 사람이 몇 명쯤은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놀랍도록 치밀하고 정교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진화에 관한 진화라는 단어를 쓰는 만화가 되게 많아요. 또 어떤 진짜 허접한 신학자들은요, 부분적 진화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걸 분명히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의 불행은 사람 잘못이 아니야. 사회의 구조 탓이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이 완벽해지면 죄도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투쟁으로 이 죄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불행은 사회 탓이야. 남 탓. 다 남 탓만 해요. 근데 우리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뭐만 하면 다 남 탓만 해요. 애들이 다.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교회에서 싸움 나는 대부분은 다 자기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해서 싸움이 나요. 교회에서는 다 자기 탓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 이거 보세요.
하나같이 남탓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란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가끔씩 보면서 혼잣말을 하죠. 그럼 지금은 나라냐? 내가 저도 막 제가 반문을 하죠. 이 세월호를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의 주범은 누군가요? 배 선주와 선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월호의 책임자가 대통령인가요? 세월호 저 문제의 책임자가 대통령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진짜 문제를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뭔가 자기들 구미에 맞게 이 사회를 흔드는 탓을 해서 나라를 흔들려는 계략인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했던 조국이라는 사람 나왔죠. 전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딸의 입시 비리를 말하면서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구조적으로 입시 제도의 잘못이라 생각된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외 순방 가기 직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책임 운운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 이건 반칙이다 이제 그러면서 제도 탓 그만해라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주 분명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성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또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하디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흘려 지나갔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아무리 조선 사람들을 원망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한 사람 때문에 원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이 평양 부흥회까지 이어진 거예요. 또 평양 부흥회 가서도 길선주 장로라는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게 내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났을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어떤 구조 때문도 아니고 어찌 생각하면 좌파 때문도 아니고 한국교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좌파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좌파 핑계만 대잖아요. 우파는 잘하나요? 아니에요.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 탓할 게 아니야. 문제는 지적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우리 자녀들도 엄한 탓만 하지 않고 자신들이 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뭐냐면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뭘로 만드느냐? 혁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혁명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게 공평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사람의 재산과 토지를 모아서 똑같이 나눈다고 니네가 말하는데 야 그게 얼마나 한심한 생각인 줄 아냐? 라고 말하면서 이런 거죠. 야 만약에 똑같이 맨날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도 똑같은 걸 받아봐.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그럼 사람들 게을러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로 맞죠?
그 다음에 또 그래요. 만약에 니네 자본가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개혁이 뭐예요? 재벌개혁 한다고 하잖아요. 재벌개혁. 이래가지고는 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키우려고 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 걸로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어떻게 되냐면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나라가 알아서 할 테지. 내가 뭘. 그래서 여러분, 왜 공기업들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이 자기한테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인을 없앤대요. 하향 평준화를 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혁신학교를 만들었죠. 여러분, 혁신학교, 제 친구 아들이 혁신학교를 다녀요. 공부를 안 시켜요. 맨날 어디를 견학 가고 뭐 한다고 어디로 모여라 저기로 모여라. 아이들이 요즘에 점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적어도 고등학교, 중학교만 나오면, 그러니까 중학교만 나와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웬만큼 지금 대학생들 아는 것만큼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하향 평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 수준 등급 비슷하게 만든다고 한동안 난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다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무상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상급식. 저 이 무상급식에 관한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뉴스를 하나 제가 들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서울 시내는 다 무상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대구도 그렇지 않나요? 다 요즘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무상급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엄마들 중에 어떤 정신 나간 엄마들이 학교에다가 우리 무상급식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 돈을 우리에게 줘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되게 어처구니 없는 말인 거잖아요. 돈 안 내고 먹는 밥 안 먹는다고 돈 달래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상복지를 좋아하다가 큰일 나요. 공짜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공짜 때문에 망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우리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나라도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모든 걸 다 퍼주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석유도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예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였어요. 쌀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고요. 정말로 모든 게 풍성한 땅이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런데 스탈린의 통치가 시작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은 시체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굶어 죽은 시체들을 치우느라고 여념이 없죠.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게 사람을 잡아먹고 여기 뼈다귀가 남은 사진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딱 그거예요. 공산주의라는 우상이 들어오고 나서 이 나라에 이런 놀라운 끔찍한 진짜 괴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대참사로 인해서 뭐 적게는 800만, 많게는 1100만 명 이상이 아사했다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기간도 2년이에요. 2년. 2년밖에 안 돼서 만 2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사유재산을 다 몰수해버렸죠. 모든 게 집단화됐죠. 사람들이 일할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토지가 국유화가 된다면 우리도 중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배우는 책들에 아주 잘 나온 공평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하나씩을 받았어요.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이에요.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그러나 진짜 좋은 건 뭐냐면 필요 없는 사람은 갖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
사람은 하나가 필요한 사람 하나, 두 개가 필요한 사람은 두 개. 진짜 복지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나라에서 돈을 줬잖아요. 정부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저는 정말로 경제가 힘들어진 중소기업이나 정말로 삶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건 정말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원받은 코로나 지원금은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두 일괄적으로 인원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공정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회주의식 공평이에요. 저는 요즘에도 가끔씩 끔찍끔찍한 생각이 드는 게, 이러다가 몇 년 안에 우리는 세금 폭탄을 맞을 거고, 내가 세금 폭탄 맞는 게 두려운 게 아닌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조금 전에 봤던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도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목사님도 그 기도점을 계속해서 내놓으시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속도가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속도를 앞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다가는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망하는 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떤 세상에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산교회에서도 다니엘 리더십 스쿨인가요? 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풀어놓으면 세상에 점령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걸 하시려고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사역자들이나 그 아동부서, 그 교육부서를 섬기는 분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실 일들이에요. 이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걸 보고 평등이라고 불러요. 사실 평등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닌데 이거를 사회주의자들이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공평한 세상이에요. 공정. 사실 공평이라기보다도 공정이 맞아요. 공정.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쪽은 대부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지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나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자기네 나라를.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찌 보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벌고 그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약한 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그런 죄들을 계속해서 양산해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공산주의자들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학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련에 가면 굴락이라는 수용소가 있어요. 굴락. 원래 수용소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 같은 걸 굴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고유명사처럼 바뀌었어요. 이런 수용소들을 굴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다 집들이에요. 여기 조그맣게 다 보이는 게 거기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일명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죽음의 공장이라고 여기를 불렀었어요. 여기는요, 독일의 아우슈비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여기가 더 끔찍한 이유는요, 동족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동족이 아닌 자들을 학살하는 것도 정말로 나쁜 건데요, 자기 동족을 학살하는 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들도 없어요. 그저 자기의 사상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 그래서 온갖 고문이 다 자행돼요. 이렇게 그 안에서. 러시아 정말 추운 거 아시죠? 저쪽 시베리아 그런 쪽 가면 되게 추운 거 아시죠? 근데 사람 위에다가 만약에 밖에 나와서 오줌을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견뎌내겠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아까
그 총살해서 죽이죠. 그리고 생체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하고 집단 수용, 이렇게 해서 다닥다닥 붙어서 머리도 다 짧게 깎고 이제 그렇게 집단 수용을 하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다 죽여요.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얼마의 기독교인이 죽었냐면 2,7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을 학살했어요. 이게 스탈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4,500만 모두 합해서 7천만의 동족을 학살했어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단체 관람 가서 제가 봤던 건데, 이게 캄보디아 얘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공산화가 되고 나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가지고 1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해골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유리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해골들을 쫙 전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정복을 하자고 이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투쟁해요. 이게 뭐냐면 68 혁명이에요. 중국에서 있었던 마오쩌둥, 그 사람이 이제 한 그거죠. 보면 여기는 스승, 이 사람을 처단하는 거. 여기에 보면 목에다가 아니라 코 여기다가 쇠사슬을 해가지고 저런 걸 걸고 있게 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을 정죄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해요. 이게 68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에 가가지고 마오쩌둥과 옛날에 우리 조선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해서 했으니까 우리도 동지적인 신의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자 그랬어요. 이 말은 공산주의와 협력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죠. 자, 개인을 노예로 만들고 자유를 다 뺏어가요. 또 공산주의자는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레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원수야. 그러니까 교회부터 없애야 돼. 이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도 김일성 교시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침투해라. 교회는 무조건 사람들을 받아준다. 그러니까 가서 중요한 직책을 선점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동요해라 라고, 그래서 교회를 와해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